안녕하십니까. 한국 외국어대학교 HK 플러스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번 패널 사회를 맡은 경남대 윤태영입니다. 우선 발표와 토론을 해주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우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고, 이동현 교수님이 지정 토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박홍수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고, 강택구 박사님이 토론해 주시고, 정기용 박사님이 발표해 주시고, 우준모 교수님이 토론해 주시고, 이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를 먼저 세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토론하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발표자가 답변하는 순서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배정은 저희가 2시간이기 때문에 발표를 한 25분 정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토론은 한 8분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발표자분들의 답변은 한 5분 정도, 요렇게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 배정은 뭐 괜찮으시죠? 예. 네네. 발표 25분이요? 예, 그 정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요번 패널 첫 번째 발표인, 이성우 박사님이 동북아시아 초광역 다자협력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이성우입니다. 다들 뭐 아시는 분이니까 바로 그냥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의 이 동북아시아 초광역 다자협력 제도화 방안 연구는 저희 회사에서 하는 게 뭐냐면은 결국 한반도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으로 이 경기도가 주축이 돼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시키고, 이게 장기적으로 한반도 통일 시대 또는 통합 시대를 대비해서 이 접경 지역인 서해 경제 특별지대 뭐 이런 것들을 확장시켜서 다자 협의체로 만들어 나간다라는 게 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거대 도시권을 말하는 거를 여기 개념에 나온 것처럼 이제 거대 도시를 메가시티라고 하는데요. 인구 1000만 명 이상. 이걸 이제 메갈로폴리스로 이 모양으로 연결하는 거는 그냥 메갈로폴리스고, 이것들을 메가리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갈로폴리스보다는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을 쓰게 됐고요. 그래서 여러 나라에 걸쳐서 존재하면 이 메가리전이 이거를 이제 메타리전이라고 부르게 됐는데, 우리는 메가리전이라고 지금 일단 쓰는 이유는 남북한을 다른 나라로 보지 않고 두 나라가 결국 통합의 대상이라고 해서 메가리전으로 개념을 통일시켰습니다. 그래서 메가리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입사했을 때 이미 이 개념이 잡혀 있었습니다. 경제협력지대로서 우리가 모델로 보는 게 어디냐면은 홍콩 신천 모델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 국경에 있는 샌디에고와 티juana, 미맥 국경지대에 있는 이 두 개의 도시, 트윈시티인데 이게 유럽에도 있는데 그건 하지 않고, 이런 모델을 가지고 우리도 발전시켜서 이 남북한 정상이 2018년에 합의한 서해 경제 공동 특구에다가 이 모델을 적합시킴으로 인해서 이제 한반도 메가리전을 활성화시켜서 서해 경제 공동 특구가 과거의 개성공단을 더 넘어가는, 그러니까 단순한 중소기업 중심 또는 노동집약형 이런 우회적 수출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고, 그다음에 노동집약형이 아니고 자본과 기술 집약형이고 직접 메이드 인 코리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갖추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계획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부정적이긴 합니다. 첫째로 북한을 이렇게 한 나라로 본다는 데서 북한이 지금 단계에서는 상당히 불쾌 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우리가 이게 사회과학적, 좀 이따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학적으로 유사한 체계를 분석해야 되는데, 과연 남북한의 메가리전인 이 한강 하구 지역이 신천 홍콩 모델과 유사성이 있느냐, 또는 미국의 멕시코의 국경지대 그만큼의 이 유사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국제관계 이론에 있어서는 뭐 여기 다 아시는 그 국제관계 전문가들이니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아니어서 협력을 통해서 비핵화를 추진해야 되는데, 비핵화의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비핵화가
결국 신뢰 부족이지 않습니까? 북한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비핵화의 진전에 따라서 제재를 완화해 달라는 것이고, 미국은 제재를 조금만 완화해 주면 북한이 비핵화를 포기할 인센티브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접근보다는 일괄 타결식으로 CVID, 돌이킬 수 없고 확실한 비핵화가 선행된 이후에나 이 제재 완화와 국교 정상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우리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들을 찾아내서 서로 해보자라는 아이디어로서의 경제 공동 특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희 이게 과연 맞을까라는 데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를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홍콩 심천도 맞지 않다. 홍콩과 심천은 하나의 국가로 돼 있죠. 지금 어쨌든 홍콩이 반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국과 멕시코도 사실상 미국이 강력한 국가로서 멕시코를 통과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힘의 역학관계에 있어서 둘 다 맞지 않다. 근데 우리는 이 한반도에서 이 적경지대인 서해 경제 공동특구는 남북한이 물론 국력 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압도적으로 미국과 멕시코의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한 나라는 더더욱 아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시하는 유사한 체계로서는 두만강 개발 계획이 굳이 유사하다면 유사할 것이고, 그 궁극적으로 우리 서해 경제 공동특구도 다자화하는 게 목표라면, 그 다음에 하나의 성공적인 사례로는 메콩 델타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체, 이 두 가지를, 하나는 성공한 사례, 하나는 성공이 가지 못한 사례, 그 두 가지를 분석해서 그 차이점을 찾아내는 것, 그게 이제 비교 정치학 방법론에 있어서는 최대 유사체계 방법론을 이용하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그러면 이 두만강은 그렇게 지지부진하다가 TRADP가 다시 GTI로 전환되고 10년 동안 해도 그래도 그 성과가 없으니까 다시 지금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지라는 것과, 그 다음에 반대로 메콩 델타는 왜 그렇게 잘 됐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서해 경제 공동특구에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만강 개발 계획부터 두 사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두만강 개발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TRADP로서 1990년에 UNDP가 시작한 건 똑같습니다. 메콩 델타와. 그러나 10년 이상 노력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처음에 초기 멤버로 들어왔던 일본이 빠져나가고 북한도 빠져나가고 결국 남은 게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 정도, 이 4개국이 남아서 지속하고 있는데, 그 성과는 여전히 오리무중으로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홍콩이나 로테르담 같은 걸 목표로 이 국경 지역의 다자 협력을 통한 전략적인 경제 발전 지구를 수립한다고 했지만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나선 지구와 러시아의 포셰트, 그리고 중국의 훈춘, 이 세 지역을 연결해서, 그리고 소삼각이고 대삼각으로 중국의 연길, 북한의 청진, 블라디보스톡을 연결해서 대삼각으로 확대해서 큰 메가 리전을 만들어 나가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10년 연장을 했지만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고, 대삼각으로 가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소삼각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개 회원국의 출범했던 게 지금은 3개 회원국으로 줄어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여기서 결국 지정학적으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중국이 이 지리적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이죠. 동해 출해권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상대적 이익 때문에 이것이 잘 진행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메콩 델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메콩 델타는 상당히 성공적인 다자협력체입니다. 둘 다 비슷한 시기인 1990년대, 물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 UNDP가 이 메콩 델타 지역에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 운남성을 포함해서 동남아시아의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5개국을 거쳐서 흘러들어가는 이 하천주의의 국가들을 UNDP가 이니셔티브를 잡고 다자협력체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성공 사례들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의 큰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데요. 먼저 시작된 게 Greater Mekong Sub-Region이라 그래서 메콩강 유역 개발 프로그램과, 이건 아시아 ADB인 아시아 개발은행이 주도하고요. 이 일본이 주축입니다.
그다음에 95년에는 메콩강 위원회 MRC 메콩 리버 커미션이 재결성돼서 이 앞에서 말씀드린 GMS 국가들과 같이 이 다자 협력을 추진해 나갔던 겁니다. 이 다자 협력의 성공 사례를 여기 한 6가지 정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MS를 통해서 운송, 내륙 운송이죠. 이 강을 따라서. 그다음에 에너지, 환경, 수량 통제, 그다음에 천연자원 개발, 인적 자원 개발, 관광 교육 이렇게까지 100여 개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는 결과를 이뤄냈고, MRC의 경우에는 내륙 수운을 통해서 또 홍수 대책, 농업업 이런 다자 협력을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이 주축이 돼서 소다자주의 협력의 성과를 거두는 겁니다. 여기 쭉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뭐 이게 길게 이야기하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다자 협력체로서 국제기구와 ADB라든가 일본이 또 상당히 깊이 인볼브 돼가지고 이런 다자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 6가지의 에스캅이라는 이 UN 산하 국제기구까지도 다 동원이 돼서 이 지속적으로 다자 협의체가 추진되고 성과를 거둡니다. 그리고 범아시아 횡단철도, 그 다음에 아시안 하이웨이, 아시아 고속도로의 인도 차이나 구간까지도 추진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과 아세안이 공동으로 하는 AEMMT 이 경제 협력 사업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협력을 통해서 국경 분쟁까지도 해소되는, 경제 협력이 국경 분쟁까지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이 라오스, 미얀마 라오스 국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태국과, 근데 지금 요즘 최근에 들어서 이제 중국이 댐을 지으니까 이 수량에 대한 통제권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건 또 다른 문제로 중국이 패권 국가로서 부상함에 따라서 생겨나는 문제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 메콩 델타만 보면은 상당히 성공적인 결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비교 방법론은 말씀드렸듯이 MSS입니다. 이런 가장 유사한 두 개의, 더 많으면 좋은데 사례가 뭐 다들 아시는 바지 정치학의 가장 큰 문제는 too few case, too many variable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절한 사례는 너무 숫자가 적은데 베리어블은 너무나 많다는 거. 좀 이따가 또 베리어블을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쨌든 이 두 사례가 제가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이 우리 서해경제특구와 최대 유사 체계로 가져올 수 있는 사례는 이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콩 심취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MSS 방법으로 이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사례를 분석해 보면, 그러면 왜 두만강 개발 계획과 메콩 개발 계획이 이렇게 운명이 엇갈렸냐는 데 대한 또 변수죠. 변수를 몇 가지 차원에서 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질서 차원에서 강대국 간의 세력 갈등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 지역에는 그 아세안 10개국을 주요국을 하고 있고, 강대국이라 그래야 중국만 하나 있었고, 미국도 동남아 문제에서 90년대 이런 탈냉전 시기에도 그렇게 깊이 인게이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메콩 델타 지역은 자생적으로 각각의 작은 국가들이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그런 다자적인 협의체를 추진할 수 있었는데, 반해서 이 두만강 유역은 일단 미국과 중국의 세력이 겹칠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도 서로 그 협력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상대적인 이익을, 더 절대적 이익보다 상대적 이익, 즉 러시아는 중국이 동해 출애권을 얻게 되면 그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는데, 그것이 러시아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된다든가, 또 중국이 그 많은 인구로 극동 러시아에 몰려 들어오게 됨으로써 자기들이 손해를 본다는 걸 걱정하게 되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 구도가 이 다자 협의체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안보 위협의 문제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뭐 미중뿐만 아니라 중러 간에도 약간의 그 군사적 긴장 관계, 불신 관계가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한일 간에도 또 이 긴장이 있고, 이런 긴장 관계가 연속적으로 군사적 긴장 관계인 거죠. 북일 간에도. 근데 동남아에는 이 정도 대륙간 탄도탄이라든가 핵개발 같은 이런 전략 무기에 의한 상대방에 대한 위협은 없습니다. 국경 분쟁, 아주 낮은 단계의 저강도의 국경 분쟁은 있었지만, 이러한 점들이 바로 이 안보 위협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또 이 다자 협의체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역 내 강대국의 경쟁 구도인데, 이게 이익 균형,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와서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있고 미국이 군사력을 활용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 중국도 여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정적인 게 생겨났지만 그 이전에 90년대 메콩 델타가 처음 일어났을 때는 이런 미국이 인게이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잘 될 수 있었고 거기에 비해서 동북아시아는 예나 지금이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미국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기 이전에는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와서는 사드 배치에 따라서 미중 간의 갈등이 한중의 그 한한령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문제. 그 다음에 중일 간의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 그 다음에 중국 어선 납포의 문제. 히토류 수출금 이러한 것들이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모든 이 국가 컴비네이션들이 다 이러한 강대국 간의 경쟁 구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중일, 미중, 심지어는 한일 이런 것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자적인 협력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협력에 있어서 영내 국가들과 역외 국가 그리고 다자적인 국제기구까지도 다 참여하는 것이 메콩 델타에 나타났던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에스캅이라든가 EAEG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들이 메콩강 다자협력에는 참여를 하게 되는데 동북아시아에서는 도리어 이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이런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이러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구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양자관계에 기초한 대결 구도에 있어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줄 세우기 위해서 다자협력을 이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이제 최근의 걸 말씀드리면 TPP와 RCEP죠. TPP는 미국이 확대된 지역 정체성을 가지고 태평양 국가까지 다 모아서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다자협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희석작용, 물타기용으로 이런 페루, 호주 이런 나라들, 캐나다까지 다 포함시키는 포괄적 지역협정을 추구하는 데 반해서 중국은 RCEP를 처음에 제안하면서 지리적인 아이덴티티가 아시아인 국가만 들어오라는 것은 결국은 미국이라든가 미국에 동조하는 세력들을 최대한 배제시키고 나가겠다라는 이러한 구도가 즉 다자협력이라든가 국제기구가 그 원래의 다자협력의 목표에 부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양자 간의 대결 구도를 확증시키는 쪽으로 부정적으로 작동된 것이 문제점이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절대적 이익은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여섯째가 이제 마지막인데 국제체제에 앉은 주민통제가 필요한 전체주의 국가. 이게 이 동남아 국가들은 약간의 전체주의는 있었죠. 예를 들면 뭐 미얀마라든가 이런 키딩필드가 있었지만 아주 미미한 수준이었는데 반해서 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과 북한, 가장 이제 크게 나오는 게 북한이죠.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정치적 다원주의라든가 다원주의가 안 되니까 주민 통제 때문에 다자 협력으로서 개방적이고 개혁적인 어떤 협력 체계를 추진할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보완책으로 이게 이제 저희들에게 주어졌던 과업이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러면 어떻게 그럼 동아시아에는 영원히 협력을 할 수 없느냐? 그럼 남북한 간의 협력도 안 되느냐? 남북 간의 협력을 공고화시키기 위한 다자주의 체제를 동아시아에 끌어들어올 수가 없느냐라는 그런 문제의식 또는 정책 제안에 있어서 요구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린 게 그러면 할 수 있는 가버넌스 체계를 한번 제안해 보라고 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이 그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그 22페이지의 그림인데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는 걸로 제 마지막 이 결론을 가늠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 단위로 하면은 동아시아에서는 할 수가 없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가 간의 이런 경쟁 구도, 안보상의 불신, 국가 체제의 전체주의성 이런 것들이 제약 요인이니까 국가를 주요한 행위자로 하지 말고 여기에 들어와서 실질적으로 그런 메가리전의 서해 경제 공동 특구가 된다면 경제 활동을 할 주체를 놓고 보자.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됐던 아니면 기업이 됐던 그 각각의 국가 일단 잠정적으로 동아시아의 6개국 6자회담에 있어서 유관국인 6개국을 기본으로 해서 미국까지도 포함해서 그 각각 들어올 수 있는 기업과 지자체를 주요 액터로 설정을 해서 그들의 하나의 협의체인 실무협의체를 하나를 만들고 이걸 양문제로 해서 이거를 하원으로 만들고 국가는 이 외교를 담당하는 국가는 그 주권에 해당되는 부분은 따로 여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건너서 있는 국가와 정부는 다자협력에 관련한 다자협력협의체로서 외곽의
상원처럼 다른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두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들 수준에서 일을 하면서 여기에 생긴 문제들은 직접 이 액터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주체국의 자기 본국에다가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걸 따르게 협의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래서 두 개 이원화된 체제로서 다자협력 협의체를 구성함으로 해야 북한에 대한 정치적 부담도 적고 각각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이런 안보상의 불신, 그 다음에 체제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아까 상대적 이익이라든가 이런 것들, 안보상의 위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불신에 의한 협력의 진전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외교정책을 조율하는 기능과 실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기업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분리한 이원적 다자협의체가 적절한 한반도 메가리전의 다자협의체다.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발표로 박홍수 박사님이 박정희 시기 북방외교의 정치 경제학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발표 이성호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도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네, 저는 주제가 박정희 시기 북방외교의 정치 경제학, 그래서 6.23 선언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했고요. 우선 몇 가지 아규먼트를 소개를 드리고 진행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주장이고요. 첫 번째로는 이 박정희 정권의 북방 외교를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이제 정치적인 맥락에서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북한에 대한 포용이라든지 공산권에 대한 접근이라든지. 근데 저는 조금 이 차별성을 둬서 경제적인 측면, 그리고 플러스 박정희 정권의 통치 전략, 이 두 개를 포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정치 경제적인 맥락에서 박정희 정권의 북방 외교를 살펴보겠다, 이런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아규먼트는 기본적으로 박정희 정권은 60년대 말, 70년대 초에 들어와서 이 통치성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그 통치성 위기의 중요한 배경은 결국 60년대 후반부터 이 남한 경제가 상당히 침체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데, 바로 여기서 이제 박정희 정권이 이제 5.16 이후에 이 통치 정당성을 경제 발전, 잘 살아보세, 조국 근대화 이런 것으로부터 찾아왔는데 60년대 후반부터 경제가 침체로 가면서 상당히 그 통치성의 위기에 직면을 했고, 여기서 이제 이것을 돌파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북방 외교라는 것은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해외 시장 다변화, 이것은 이제 공산권도 또 큰 시장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는 중국 시장, 소련 시장, 동구권, 이러한 의도가 분명히 이 북방 외교 속에 묻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 박정희 정권의 이 북방 외교는 한계도 있고 의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평가 부분에서는. 그래서 한계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6.23 이후 북방 외교 이후 70년대 말까지 통계적으로 보면 동구권, 소련, 중국 경제 교류가 분명히 이제 시작이 됐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이런 통계도 잡히지만 결정적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돌파를 할 수는 없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이 가장 중요한데 중국은 여전히 미국하고 수교가 안 돼 있었던 것이고요. 79년에 이제 수교가 되죠. 그리고 또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런 구조적인 상황 때문에 유의미한 발전은 있었지만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를 넘어갈 수는 없었다. 이것이 한계라고 보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인 북방외교, 92년 한중수교 이런 것에 미랄이 됐던 것은 분명한 사실 같다. 저는 그렇게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의 문제의식은, 최초에 이제 이 발표문을 준비하면서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이 북방외교와 유신체제의 모순, 이 문제가 제가 조금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는데, 북방외교는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대북 유화적인 정책입니다. 북한을 포용하고 공산권을 포용하고 이런 건데, 반대로 북방외교하고 동시에 진행된 유신체제는 또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위협을 상당히 강조한다는 거죠. 동시에 진행된 두 개에서 북방외교는 대북 유화적인 정책, 그런 성격을 드러내고, 유신체제는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저는 이 모순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런 문제의식이 생겼던 겁니다. 북방외교를 보면 이 박정희 대통령은 1970년 이미 8.15 경축사 때부터 북한에 대한 유화적인 내용을 얘기하죠. 뭐 북한이 유엔을 인정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 문제 토의에 참석하는 걸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72년에는 다 아시듯이 7.4 남북 공동성명을 또 얘기하고, 자주평화 민족 대단결의, 그리고 이제 74년에 6.23 선언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7가지 정도의 얘기를 했고, 이 6.23 선언의 이제 핵심은 마지막 이제 5, 6, 7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남북한이 국제연합에 가입, 오케이, 뭐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6번, 7번,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 분호 개방하겠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방 국가의 우호관계 지속, 4, 5, 6 정도가 이제 중요한데, 내용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공산권에 대해서 유화적이고, 특히 이제 공산권은 이제 중국하고 소련이 되겠죠. 근데 동시에 진행된 이제 유신 체제 보면 박정희는 끊임없이 이제 북한의 위협을 이제 강조합니다. 드러내놓고, 유신이 72년 10월 달이니까 1년 전에 있었던 국가 비상사태 선언, 여기서도 보면 뭐 북한의 적화 통일 야욕은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정당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74년에 국권에 나올 때는 뭐 유신 체제는 공산 침략자들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지켜내는 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외교와 유신 체제 간의 이 모순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는 이제 그런 문제의식이 생겼던 것이고요.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 북방외교가 북한에 대한 포용이 아니라 이것은 위장된 형태의 남한 버전의 위장전술, 평화전술이라고 만약에 해석이 가능하다면 이제 북방외교와 유신 간의 모순 자체가 이제 없어지는, 해소가 되는 것이죠. 첫 번째를 보면 북방외교는 북한 포용이 아니라 오히려 고립 전략이었다. 이거는 뭐 북한하고 잘 지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북한을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이제 고립시키려고 하는, 냉전의 로직이 들어있는 이런 가설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래서 뭐 특히 이게 자료 같은 경우도 뭐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외교부에서 막 불령이 내려가는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 북한이 국제무대에서 뭐 외교 활동이 차단해라. 아주 뭐 노골적으로 이러한 불령들이 이제 각지로 내려가고, 분명히 북한한테는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이런 불령이 내려가는, 이런 거 보면 북방외교가 사실 북한 포용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련된 형태의 고립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 유신과의 모순이 해결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첫 번째 가설이고요.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이거는 많은 연구자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북방외교는
역시 이것도 이제 뭐 진정성이 없다, 아주 전략적이다 이런 것인데 북한 외교 공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 이거 수세적인 디펜스였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북한이 이제 197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 상당히 공세적으로 이제 북한이 대외 외교 관계를 이제 확대하고 강화하기 시작합니다. 73년에 보면은 이게 스칸디나비아 그 국가들, 그 북유럽 국가들과 뭐 1년에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요. 그리고 뭐 비동맹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한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할슈타인 원칙이죠.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 그 할슈타인 원칙을 남한이 계속 가져간다면 다 단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오히려 이건 남한한테 상당히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이 할슈타인 원칙을 포기하는, 그것이 6.23 선언 북방 외교로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면 역시 이제 모순이 좀 해소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설인데요. 세 번째 가설은 첫 번째, 두 번째하고는 이제 결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북한 요인은 애초부터 북방 외교나 유신의 명분이 아니었다. 유신의 진짜 원인, 배경이 아니었다. 그건 명분에 불과했다. 이렇게도 이제 모순이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북방외교는 그 과정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북한에 대한 태도가 계속 바뀝니다. 겉으로는 뭐 북한에서 포용적인 이런 걸 얘기하지만 또 밑으로는 상당히 그 대결적인, 대립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고 비일관적이었다는 거죠. 비일관적이니까 북방외교와 북한 문제가 동떨어져서 좀 별개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신도 북한은 사실 실제 원인이 아니었다. 배경이 아니었다. 유신에도 북한은 명분에 불과했다. 왜? 사학자들이 이런 또 자료들도 공개하고 그러는데, 유신 선포 직전에 박정희가 이제 박정희 정권이 김일성 정권한테 우리 유신 선포한다. 이것을 다 공지를 했다는 거죠. 아니, 북한의 위협 때문에 유신을 했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하는데, 이제 수면 밑으로는 그것을 다 공지를 하고, 자, 이런 거 보면 유신도 북한이 실제적인 원인이 아니다. 북방외교 유신도 북한이 실제적인 원인이 아니다. 그럼 또 모순이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리는 이제 잠정적인 가설은 다른 원인이 있다. 다른 원인. 그것은 결국 국내 정치적인 요인, 대내 정치적인 요인이 아닐까라는 이제 문제의식이 생겼던 것이죠. 그리고 그 목적은 결국 대내 정치적인 측면이라면 통치 권력의 강화, 유지 강화, 이렇게 저는 좀 가설을 설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 뭐 이 통치 전략, 통치성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셸 푸코가 이런 그 통치 전략, 통치성이라고 하는데요, governmentality 이런 것들을 이미 좀 이론적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한 세 가지 정도의 이 통치 전략 구체적인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법 폭력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규율이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적인 통치인데, 이 옆에 그림 삼각형에 보시면 이 세 가지의 통치 전술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하는.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경제적인 통치, 합리성, 생명정치, 바이오폴리틱스 이런 경제적인 통치가 가장 시기적으로 보면 최근이고요. 가장 노골적이고 원초적인 통치 전략은 뭐 법폭력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근대 국가 그 뭐 민족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규율이라는 통치 전략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법폭력은 글자 그대로 그냥 죽이는 겁니다. 푸코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죽이거나 살게 내버려 두는. 말 안 들면 죽어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동양에서도 법과 한비자 뭐 이런 법폭력 통치를 주장했던 것과 다 있고요. 그다음에 규율은 말씀드렸듯이 근대 국가에서 그 피치자들이 신체와 정신에 이제 코드를 기입하는
해야 할 것을 하게 만드는, 법이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하는 피치들을 죽이는 통치술이라면, 규율은 해야 될 것을 몸에다 각인시키는 이런 전략이거든요. 결국 뭐 이데올로기라든지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경제라는 것은 법이나 법폭력, 규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억압적인 측면이 있는데, 경제적인 통치 전술은 합리성입니다. 합리성. 그래서 마치 물리학자가 이 자연 현상을 대하듯이 그렇게 이제 통치를 하는 것이 이제 뭐 경제 통치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조금 더 이제 푸코의 용어를 정확히 인용을 하면 조절 권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폴리틱스, 생명을 양육해서 통치하는. 자, 이 세 가지 이 통치술은 상호 배타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쓰입니다. 복합적으로 쓰이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법폭력이 전면에 대두되는, 이렇게 이제 푸코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그것이 확실하거든요. 자, 이 구도를 박정희 정권이 통치 전략에 맞추어 보면 저는 이렇게 그림이 좀 그려진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법폭력,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결국 중정이겠고, 그다음에 유신이 되는 것이고, 그 인혁당 뭐 사건도 그 사례가 되는 것이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칼을 뽑아서 죽여버리는. 예. 근데 이것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고, 또 그 밑에 쭉 보면 경제. 원래 이제 박정희 정권의 통치 정당성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경제. 잘 살아보세, 조국 근대화 이런 거였죠. 상당히 희망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박정희가 죽기까지 계속 이제 이런 얘기들 했었던 것이고, 또 반대쪽에는 이제 규율, 반공주의 강화하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런 거 계속 강조를 하죠. 그다음에 특히 민족주의, 국가민족주의, 계속 박정희가 이 이데올로기를 이제 코드를 기입하는 것이죠. 광화문에 뭐 이순신 동상 세우고, 뭐 광화문 현판 다시 달고, 이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진행됐고, 경제 중요했던 이 경제라는 부분의 침체, 위기에 빠지자 결국 가장 확실한, 가장 노골적인, 가장 적나라한 법폭력이 이제 대두가 됐다. 그것을 저는 유신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 78년에 박정희의 그 발언 왼쪽 위에, 여기에는 이 세 가지 통치 전술이 다 들어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구절에는. 그래서 뭐 오늘날 이 땅에 어디를 둘러보아도 변화와 발전의 기운이 역력하다. 빈곤과 실 대신 풍요. 풍요가 바로 이제 경제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불안과 혼란 대신 안정과 질서. 안정과 질서는 당연히 법, order, stability를 얘기하고, 그 밑에 자주와 자립은 자주, 민족주의하고 또 연결이 되는 것이고요. 이 세 가지 그 통치술이 동시에 이제 작동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위기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뭐가 위기에 빠지면 경제라는 이 통치 전략. 이게 더 이상 이제 가져가기가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뭐 규율, 반공 이런 것도 위기에 빠지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통치성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자, 가장 중요한 이 경제 침체, 저는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대외적인 측면도 있고 대내적인 배경도 있어요. 대외적으로는 결국 이제 한미 관계, 미국이 60년대 말로 오면서 한국에 대한, 남한에 대한 원조를 뭐 감소를 시킵니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렇게 원조를 해서 이제 남한 경제가 상당히 그 경제 성장이 빨리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아주 쉽게 비유를 하면, 내가 너네들을 키워서 이제 약간 살이 피동피동 올라왔어요. 이제부터 좀 뜯어먹겠다. 저는 그렇게 좀 쉽게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 원조를 감소하고, 그 다음에 닉슨이 71년에 이것은 뭐 남한만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 무차별 관세 인상을 해버립니다. 마치 2020년에 트럼프가
뭐 중국에 대해서 보복 관세 때리듯이 비슷한 것을 이미 40년 전, 50년 전 닉슨이 했다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이건 또 딱 한국을 찝어갖고 그런 건데 한국산 섬유 수입 제한을 해버려요. 이거 상당히 이거는 한국한테 타격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그 섬유 수출로 이제 상당히 그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는데 그 미국이 이것에 쿼터제를 하고 제한을 가하니 당연히 연쇄 효과를 일으켜서 한국의 경제는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게다가 그리고 이제 국제 수지가 또 위기가 없고요. 박정희 정권이 70년대 초반 들어오면서 중화공업으로 밀어붙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채를 막 도입을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서 국제 수지가 악화가 되고 게다가 73년에는 오일 쇼크가 있었죠. 상당히 뭐 큰데 그러면서 막 뭐 마이너스 성장인가요? 하여튼 뭐 경제가 안 좋아지고 또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닉슨이 주한미군을 이제 빼갔습니다. 이것은 온전히 안보 비용으로 올 수밖에 없는. 뭐 주한미군 빼가면서 뭐 한국군 현대화 프로그램 했어요.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박정희 정권의 그 안비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이런 대외적인 배경들이 있고 대내적인 측면은 말씀드렸듯이 이 중화공업 수출주도 외채가 급증하고 물건을 만들려면 외국 돈을 빌려와야 되니까 그리고 정치적인 요인들에 따른 이제 통화를 남발하게 됩니다. 삼성 개헌이 있었고 대선이 있었고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당연히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기업들 부채가 쌓이니까 기업들 이윤도 떨어지고 뭐 부도 이런 위험도도 증가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 사회적인 부분에서는 엘리트 경쟁 엘리트들의 이제 그 저항이 심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김대중이 상징합니다. 그런 저항 반대 엘리트 경쟁 세력. 그리고 사회 저항도 이제 심화되는 겁니다. 전태일로 상징되는 이것이 온전히 포괄적으로 보면 이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남한 경제의 침체. 그것은 결국 그 박정희 정권의 통치성의 한 축인 또 중요한 부분인 경제 전술 그것의 위기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한 축인 방공규율 역시도 70년대 초로 오면 상당히 이것은 더 이상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그 동서대땅트, 미소대땅트 그 반공주의라는 것이 끊임없이 어떤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고 이러면서 내부 결속을 이제 강화했는데 외부 위협의 중요한 그 토대가 되는 소련, 그 소련이 남한의 맹방인 미국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남한의 맹방인 미국이 6.25 때 침략군이었던 중국과 관계 개선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저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반공주의라는 그러한 통치술의 정당성이 그만큼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온전히 역시 이 반공규율이라는 박정희 정권의 통치 전략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리스판스인데요. 바로 이러한 통치성 위기에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아까 전에 그 삼각형에서 맨 위에 있는 가장 확실한 최종 신급에서는 역시 가장 확실한 법폭력이 전면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저는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 60년대 후반부터 박정희 정권이 계속 그 강압적인 통치를 보이죠. 69년에 삼성개헌 날치기 통과시키고 71년 위수령 서울에 위수령 해서 대학생들 때려잡고 그리고 71년 12월 때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1년 지나서 유신헌법 나오고 73년에는 경쟁 세력이었던 김대중 납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북방외교하고 같이 이제 가는데 결국 대내적인 통치성 위기에서 가장 확실한 폭력을 전면화시키는 이런 행태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대응 전략은 이제 민족주의를 소환하는 것이죠. 규율이라는 것도 필요하니까. 그래서 1년에 이제 박정희가 얘기한 얘기들을 쭉 보면, 담론들을 분석해 보면 민족주의를 어떻게 한번 이렇게 계속 키워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뭐 드러나는데요. 자주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북한을 한편으로는 북한 공산 집단, 북계 공산 집단이라고 욕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민족이다. 그래서 우린 싸우면 안 된다. 동족이다. 이런 얘기들을 또 계속했고요. 그리고 미소 대땅뜨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는 거죠. 미중 대땅뜨, 미소 대땅뜨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강대국들이 지들끼리 담합해서 카르텔 담합해갖고 중소국가 한국을 희생의 제물로 삼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끊임없이 일관적으로 이렇게 생산 유통시킵니다. 강대국들,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이 우리를 희생의 제물로 삼고 뭐 이런 얘기도 해요. 뭐 19세기 말 엽과 뭐가 다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결해야 되고 자주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일종의 이제 규율 전략이고요. 자, 마지막. 그럼 경제는 포기했느냐? 경제라는 것이 박정희 정권의 중요한 그 통치 정당성의 토대라고 한다면 그 경제 활동을 모색해야죠. 새로운 시장을 모색해야 되죠. 그래서 대내적인 조치, 대외적인 조치를 합니다. 대내적인 조치는 원화 평가 절하하고 수출, 그다음에 사채를 통제하고 그 긴급 금융 조치가 72년 8월 3일 83 조치를 하는데 이것은 기업이 갖고 있었던 부채를 다 탕감해주는 상당히 이제 국가의 국가 주도적인 강압적인 이런 정책인데 기업에 대한 부채를 탕감해주고 근데 기업 우대 전략이에요. 1년에 그런 것들을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이션 때려잡고 그렇게 되면서 74년부터는 다시 이제 통계적으로는 상당히 발전하는 통계가 잡히고요. 자, 북방 외교는 바로 이 맥락에서 대외 무역 시장이 확보하고 연결이 된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방 외교를 얘기한 다음에 단순히 정치 관계 이걸 떠나서 가장 먼저 공산권에 가서 교류를 하고 접촉을 했던 이러한 그 주체들은 다 이제 경제인, 경제 단체, 경제인들, 유고 가고, 소련 가고, 그리고 뭐 남한의 항구에 입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수정을 맞추고, 홍콩 일본 상사를 이용해서 간접 무역을 하고요, 75년에. 그래서 이 북방 외교는 단순히 정치적인 뭐 공산권에 대한 포용보다는 이 맥락에서 설명하면 이것은 침체에 빠진 이 남한 경제의 활로를 모색하는 수출 시장 다변화, 미국 시장만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저는 여기서 약간 조금 유추가 되는 게 요즘에 중국이 1대1로 그러면서 수출 시장을 막 다변화시키는데 저도 비슷한 맥락, 약간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북방 외교는 의의가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의의는 미소하나마 이 70년대 후반으로 가면 이 동구권과의 무역, 소련과 중국하고의 무역 이 수치가 분명히 증가하는 것을 보입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은 엄청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이 75년에 18만 달러였다가 79년에 500만 달러가 넘고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러나 이제 중국은 직접 무역 말고 간접 무역으로 80년 통계를 보면 한 6억 달러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중국은 거의 중국은 한국전쟁 들어오고 그래서 완전히 빨갱이 이런 인식이었다가 결국에는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70년대 후반에 그런 중국과 접촉을 강화하고 경제 교류를 강화하는 이런 것이 분명히 북방외교의 실적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건 구조적인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구조적인 문제가 여전히 미비했기 때문에 북방 외교가 아주 이렇게
전면적으로 발전되기는 힘들었다. 그 구조적인 제약은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수교를 하지 않았고, 이런 상태에서는 중국이, 소련보다도 특히 중국이 북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구조적인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어떤 경제적인 교류를 심화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79년 미중 수교가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구조적인 한계가 풀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바로 79년에 미중 수교 이후에 80년 초반부터, 그때는 전두환 정권이죠. 중국에 대한 민항기 사건 이런 걸 다 활용해갖고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노골적으로 보였고요. 결국에는 그것이 이어져서 노태우 정권의 북방외교, 92년에 한중수교 이렇게 이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분명히 한계는 있었지만 그 디딤도, 그 과정, 정지 작업 이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의의는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북방 외교를 세 가지 측면, 법폭력, 규율, 경제적 측면으로 자세히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정기용 박사님께서 노태우 정부 이후 역대 정부의 북방 정책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마이크가. 앞에 두 분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제 발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박홍서 박사님이 유신까지의 이 내용을 다뤄주셨다면, 저는 이제 노태우 정부 이후 민주화 이후의 북방 정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라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할 때 조금 고민이 있었던 게, 노태우 정부 이후의 북방 정책 그리고 지속 혹은 단속, 여기서 이제 지속과 단속을 쓴 이유는 연속, 불연속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지속 혹은 단속으로 할 것이냐 고민을 좀 하다가, 연속과 불연속보다는 지속과 단속의 교차라고 보는 게, 즉 지속은 계속된다는 이야기고 단속은 가다서다, 스탑 앤 고죠, 가다서다 한다라는 뜻으로 본다면, 연속 불연속보다는 지속 단속으로 하는 게 이 노태우 이후에 북방 정책의 특성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이제 우리 토론자 선생님들이나 설명하실 선생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고요. 우리 박홍서 교수가 시간을 많이 써서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 컨텐츠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북방이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 이유, 그리고 이제 노태우 역도 정부의 북방 정책 혹은 대북 정책,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관계성을 갖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접근해보고 지속적이었냐 아니면 단속적이었냐에 대한 성격 파악을 하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왜 북방인가? 사실 이 북방이라는 말 자체가 상당히 우리 학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모호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라시아라고도 이야기하고 동북아, 북방, 여기서 이제 각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갖게 되는 이미지가 다르다 보니까 가장 무난한 말이 북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북방은 명백히 우리 입장에서,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북쪽이죠. 지금 이제 이 북방이라는 말을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는 북방 정책을 이야기할 때 이 북방 정책의 대상 국가는 유라시아 대륙의 북부 및 중동부에 위치한 신흥경제권. 옆에 보시면 러시아, 몰도바, 몽골,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조지아, 중국의 동북 삼성,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14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각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북방의 개념은 사실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북방에 집착하는가? 자,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탈냉전과 남북관계 개선, 그리고 이제 말달리자로 대표되는 우리가 김한민족이었고
한때는 우리 땅이었다라는 이 고토와 국방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식민의 시대를 거치면서 한인 디아스포라가 생겼죠. 그리고 분단을 거쳐서 우리가 이제 고립된 상태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한민족 영토 확장의 꿈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근래에 들어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공급처로서의 국방이 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 겪고 있는 새로운 안보 환경, 그리고 경제 협력의 가능성, 가치 외교의 실현, 이런 것들, 즉 우리가 대륙과 해양의 가교로서의 반도라는 정체성을 회복하고 중경국 가치 외교를 실현하겠다라는 목적성이 거기에 지금 첨부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 세대의 모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우린 중경국이라는 표현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약소국이었죠. 제가 생생히 기억하는 게 저희 은사셨던 김덕 교수님께서 국정원장에 임명이 되실 때 그 해에 출간한 책이 한국 외교정책에 대한 일종의 검토서였는데 그 책 제목이 약소국 외교론이었습니다. 약소국 외교론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정치권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을 때 우리 국가를 가리켜서 약소국이라고 부르는데 아무런 위화감이 없었어요. 하지만 노무현 정부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이후를 거치면서 이제 피보탈 액세스, 추축국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우리 국가의 위상이 강화되고 한류의 융성과 그 다음에 스스로의 국력 성장으로 우리를 중견국이라고 부르는데 전혀 주저함이 없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휴먼 시큐리티나 아니면 이제 소프트 파워의 발음과도 연관이 있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보았을 때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탈바꿈해 가는 사이에 우리의 국방 정책이 어떠한 변화의 과정을 거쳤는가라는 맥락에서 노태우 이후 역대 정부의 국방 정책이라는 제목을 잡게 된 겁니다. 자, 이제 국방 정책의 경과를 보면 사실은 이제 정권마다 말이 지금 상당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분단과 냉전 시기에는 지금 우리 박공서 교수께서 조금 전에 이제 발표를 해주셨고, 우리 역사 속에서 국방정책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 이후죠. 노태우 정부의 국방정책, 김영삼 정부 때는 북한 핵위기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고, 이때는 이제 세계화 정책이 이제 주류를 차지하게 됩니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견국 이야기를 하게 되는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서는 온전히 경제적인 측면에 집중을 해서 자원외교에 집중을 했고, 박근혜 정부에 와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실 우리 머릿속에서 유라시아라는 정체성은 사실 러시아 측 사람들 거란 말이에요. 러시아 측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고, 따라서 정확한 표현, 즉 터미놀로지만 놓고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의 신국방 정책이 노태우 정부로부터 시작된 국방의 어떤 하나의 완결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즉 그 어떤 컨텐트라든지 이 헤리티지에 있어서, 리거시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어떤 이 용어 사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 이제 국방정책의 정체성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 시기에 따라서 국방정책이라는 말을 갖고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달라집니다. 즉, 통일정책이냐, 아니면 북쪽의 국가들을 타겟으로 하는 외교정책이냐, 아니면 이제, 신남방, 신북방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원과 어떤 에너지원 확보, 그리고 그 외의 것까지, 동북아의 안보와 균형까지를 포괄하는 국가 전략이냐 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갖고 있는 지금 모양새가 머릿속에 있는 게 다 틀려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세 가지 것들이 통일정책과 외교정책과 국가전략이라는 이 세 가지가 국방정책 속에 녹아들어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정권의 이제 그 특성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역대 정부의 국방 정책이 그러면 북한과 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놓고 봤을 때, 이건 이제 제가 인위적으로, 자의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일종의 이제 다이아그램인데요.
이제 노태우부터 문재인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북방 세계화, 햇볕, 동북아 평화 번영 자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신북방을 놓고 봤을 때 각자의 이제 초점이 다르죠. 안보의 국가 전략이냐, 통일이냐, 아니면 뭐 자원이냐 이렇게 해서 각자가 이제 포커스를 뒀던 게 다르고 여기에 따라서 관계성이 이런 식으로 변해왔다. 이런 식으로 변해왔는데 과연 우리가 이걸 보면서 국방 정책이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되어 왔느냐 아니면 가다서다 하면서 그때그때에 따라서 다른 어떤 변화를 보여왔느냐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세 가지 분석 수준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용하는 분석 수준을 가지고 이제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아주 지금 이거 이제 제가 글로 안 드리고 PPT로 해놓은 건 이제 간단하게 좀 이제 시각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 결정자와 결정 집단 수준, 그래서 이제 이 수준과 국가사회 수준, 그리고 국제 체제 수준의 세 가지 수준에서 이제 국방 정책의 변화 과정을 본다면 일단 국제 체제 수준에서 본다면 이 남방 삼각 대 북방 삼각의 대치 상태가 냉전식이었다면 지금 현재의 상태는 북방 삼각을 확장시키고 즉 대치 상태를 공존과 확장으로 확장시킨 다음에 신남방까지를 포함하는 세계 전략으로서 즉 남과 북을 함께 아우르는 세계 전략으로서의 어떤 북방 정책에서 국방 정책은 북쪽을 의미하는 그런 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제 수준에서의 변화는 탈레전 이후로 어떤 이제 체제 수준에서의 변화는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지금 이제 오늘날의 동북아시아 안보 구조를 아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북방 삼각과 남방 삼각의 대치 상태가 없어졌다라고 말을 하지만 다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이 다시 예전에 북방 삼각 대 남방 삼각의 대치 상태로 돌아가려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우리는 지금 어때요? 어떤 선택, 전략적 선택을 강요받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는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크리티컬 포인트, 결정적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가사회 수준으로 보면 저희가 경제적으로 이제 성장을 많이 했잖아요. 1988년 실질선언이 됐을 때는 명목 GDP가 2023억 달러, 세계 15위였는데 2020년 기준으로는 명목 GDP가 1조 5,868억 달러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군사정부를 종식시키고 민주화가 확실히 진전이 됐고 그렇지만 동시에 통일 문제에 대한 어떤 내부적 디퍼런스를 아직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국내 정치적인 요인들이 어떤 외교 정책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미미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 지금 마지막 이 요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제 4장에서 할 이야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에 정책 결정자 수준에서 본다면 각 그 리더십에 따라서 국방 정책의 성격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노태우 대통령의 경우 이제 취약한 정통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외교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리더십적 특성을 드러내고 김영삼 대통령은 민족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라는 취임사를 때리고 이틀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북한 핵기가 터지는 바람에 약소국 외교의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었죠. 김대중 정부는 대북 포용이 우선이었고 정경 분리 원칙과 대화 우선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같은 경우 김대중 정부의 정책을 승계하고 중앙아시아 진출에 초석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동북아 균형자론이라는 사실은 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거슬러 올라가면 1971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사실 2+4 이야기는 그때 처음 등장합니다. 한국 정치계에서 4강의 보장을 받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아이디어는 여러분 모두 아시다시피 제가 한때 모시고 같이 근무를 했던 김정원 박사가 알렉산더 킹이 1970년대 포린 어페어스와 월드 팔러틱스에서 주장을 하고 70년대 김대중 씨에게 사실은 그 아이디어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씨가 대통령 선거에서 2+4 이야기를 들고 나오죠. 그것들이 하나의 어떤 그 이론적인 틀로 갖추게 되는 게 이 시기에 이르러 동북아 균형자론으로 그리고 우리 국가가 약소국에서 중견국으로 성장함으로써 이와 같은 이제
하나의 정책적 혹은 전략적 이 워딩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이때는 정경분리, 실리우선, 그리고 외교적 대응에 실패했고 국방을 국내정치 전환용으로 사용했다는 한계를 갖죠.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통일대망론을 이야기했지만 동시에 개성공단을 폐쇄하는 모순적인 행동을 했었고 이로 인해 일관성이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정권에는 북한의 문제들이 온전히 국내정치 전환용으로 사용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사실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역대 그 표현을 보면 우리가 이제 처음에 한국의 역할을 피벗, 미디에이터, 니고시에이터, 그리고 마침내는 아르바이터까지 변화를 합니다. 근데 다 비슷한 뜻인 것 같지만 여기서 한반도 운전자로는 아르바이터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아르바이터 이야기를 하면 영미권 학자들이 종종 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니들이 힘이 없는데 무슨 중재가 가능하냐? 한국의 입장이 아르바이터, 즉 중재를 한다라는 건 남이 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을 들을 수 있게 강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아르바이터가 가능한데 한국 너희들이 동북아 균형자론까지는 이해를 하겠다. 그런데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할 만큼 힘을 갖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를 제가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국제회의에서.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이제 입장 자체가 여기서부터 여기로 변해오면서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고 국력의 변화에 따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남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이제 내년 도쿄 올림픽을 새로운 어떤 그 국방 정책의 완결 혹은 새로운 시작으로 하는 이 정치적 목적성을 지금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국방 정책이 지속적인가 단속적인가 이야기해서 저는 이제 BDM의 전략적 시각을 한번 적용해 보자고 보고자 합니다. 일단 BDM의 이 스트래티지 퍼스펙티브에서는 국가 지도자의 외교 정책 결정이라는 것은 정권 유지라는 지도자 자신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주도된다라고 주장하고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서 국제적 상호작용이 계속 일어난다. 즉 베트남의 풀레벨이 명확하게 지금 여기서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국가들 간의 관계 그리고 지도자들 간의 관계는 전략적 계산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를 깔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항 즉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의 연관에 대해 주목을 하고 보자면 자 이 국제 정치와 국내 정치의 연관이 던지는 함의는 중장기적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외교 정책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정권 교체와 같은 위협을 일으킬 때 지도자는 그러한 중장기적 정책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제합니다. 두 번째, 국가들 간의 국력 분포와 같은 국제체제의 구조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국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따라서 이 전략적 시각을 따르자면 국내 정치의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제냐, 내각 책임제냐, 소선거구제냐, 대선거구제냐, 그 다음에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 따라서 지도자, 정치 엘리트, 일반 대중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정부의 정책 유행이 결정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승자연합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이 표는 사실은 제가 선생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또 다른 아젠다인 스포츠 외교를 연구하면서 남북한 스포츠 대화의 남북체육회담의 전략적 선택 구조를 게임 이론을 적용해서 만들었던 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교착과 조화 그리고 이 진정한 남북 간의 진정한 어떤 협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시기 보험적 접근과 호응기 이 시기에만 정말 어떤 리사이프로컬한 남북 간의 호혜적인 역할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시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양보하거나 혹은 대립해서 어떤 그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사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여기에 놓고 보면 이 위쪽은 북한의 입장 여기 지금 하나 더 하랍시오. 예.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숨어 있다가 지금 이게 애니메이션을 다 지운 줄 알았는데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이 위쪽이 북한의 입장 이제
남한에 대해서 타협적이고 수세적이고 지금의 상황, 그 다음에 여기서 남한의 입장, 타협적이고 공세적이고,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지금 냉전 이후입니다. 냉전기에 이렇게 돼 있다가 노태우 정부 시작해서 쭉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이에 선거구제가 변하지 않았어요. 소선거구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소선거구제가 계속되어 왔고, 그 다음에 어떤 체계적인 변화, 국제 체계적인 변화 자체도 크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의 입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었냐라고 물을 때 이때는 우리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리더십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지금 이제 제가 나중에 글로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임의로 제가 이제 그 남과 북의 어떤 국방정책과 남북한 관계를 임의의 4분면 안에 놓고 이제 이 기준점을 노태우 정부 시절을 기준점으로 잡는다면, 자, 여기는 북한과의 관계를 정치 외교적 목적 우선으로 보았고, 인권 및 인도주의적 고려 우선, 여기는 대립적이고 협력적인 남북 관계를 놓고 이 위치를 놓다 보면 여기가 끝이 되면 조화 상태, 하모니어스 피리어드고, 여기 이제 데들락이 되겠죠. 여기 데들락이 되는데, 자, 여기를 지금 노태우 정부라고 놓고 보면, 자,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김영삼 정부, 문재인 정부의 위치를 지금 이건 말 그대로 제가 자의적으로 만든 표니까, 선생님들께서 동의를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건 뭐 각자에게 맡기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래서 남북 관계의 변화는 이와 같은 위상적 변화를 보여왔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북방 정책은 여러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건 지금 이제 북방 정책을 그러면 가장 진화된 형태인 마지막 형태인 국가 전략으로서 본다면, 지금의 북방 정책은 남방 정책과 북방 정책의 어떤 대척점에 서 있는 하나의 어떤 카운터 파트를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지금 이 한국의 신남방 정책, 각국의 아시아 중시 정책을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자, 여긴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북방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북방, 그리고 1대1로와 그 다음에 몽골, 카자흐스탄, 러시아 등이 바라보는 북방의 모습이죠. 이걸 놓고 비교를 하면, 자, 보세요. 왼쪽은 지금 1대1로, 오른쪽은 한반도 신경제입니다. 선이 다를 게 없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여기 보십시오. 북방과 남방을 아울러서 한반도의 신경계를 만들겠다.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겠다라는 건데, 이거 사실 띄어다가 그대로 놓고 보면 왼쪽의 그림에 크게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 물론 이제 굴곡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북방의 모습은 사실 이런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북방의 모습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중심으로 몽골리아, 그 다음에 차이나, 트랜스 사이베리아, 그리고 남쪽으로 신남방 정책을 가면서 북극까지. 지금의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북방 정책은 단지 대북 정책이나 통일 정책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국가 전략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목표는, 북방 정책을 통한 한국의 목표는 무엇인가? 즉 통일인가, 평화적 번영과 공존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사실 통일부에서 통일이란 말이 사라져버렸잖아요. 예, 그 대신에 평화 공존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의 북방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자 개인의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을 때, 지도자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바로 승자연합의 형태입니다. 나의 재선 혹은 나의 당파적 이익을 보장하는 승자연합은 어떤 형태로 구성될 것인가? 두 번째, 무엇보다도 대북 정책 혹은 통일 정책이 세계 전략으로 바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분단 1세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다 사라지셨죠. 지금은 3세대, 4세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갖는 마음속의 이미지와 그 다음에 통일의 목적성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즉 통일이 사라지고
평화 번영이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그런 데모그래픽 체인지가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 그렇다면 세계 전략으로서의 북방인가 아니면 이 대북을 우선으로 하는 종속적인 북방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것인가를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북방 정책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규영 교수님이 노태우 정부 이후에 북방 정책과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분 발표가 다 끝나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성호 박사님의 발표문에 대한 토론은 이동윤 교수님께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 한 8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라대학교 이동윤이고요. 특히나 한동안 못 뵀던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서 훨씬 더 반갑네요. 제가 맡은 토론은 이성호 박사님 논문이고요. 이 논문은 동북아 다자 간 협력의 제도화, 이를 위해서 두만강과 메콩강 다자 협력 사례를 비교 분석한 논문입니다. 특히 메가리전이라는 개념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말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초광역권, 거대 지역, 이런 개념을 활용을 해서 이들 두 지역의 다자 협력을 비교론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꼼꼼하게 검토를 하셨고요. 또 이 동북아 다자 협력의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연구가 진행되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 논의가 보다 더 발전적으로 확대되기 위해서 이렇게 논문의 비판이나 아니면은 이런 건 아니고요. 같이 한번 이러이러한 점들을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문제 제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선 동북아의 두만강 지역과 동남아의 메콩강 지역에 대한 메가리전 다자 협력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도 최대 유사 체계, 최대 상위 체계를 통한 비교 분석을 실시를 하셨는데, 일단 이 두 지역이 모두 거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협력이나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이 동아시아라는 포괄적인 지역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사회 문화적인 유사성도 또 존재를 하고요. 경제 협력이나 발전을 기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도 역시 공통적인 환경 요인이 존재를 한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나 영내 국가들 사이의 역학관계는 발표자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다시피 사실상 여러 가지 이 상이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메콩강 지역의 경우에는 아세안이라는 구체적인 협력 기구를 통해 가지고 영내 국가들 사이에 지역 협력이나 경제 발전의 합의나 이 동의 절차가 굉장히 잘 진행되면서 함께 이 사업이 추진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반면에 이 두만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내 국가들 사이의 합의나 동의가 아주 굉장히 많은 부분,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특히 이 영내 국가들 사이에 대결 구도를 양산하고 있는 이 북한 변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지역 협력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와 더불어서 영내 국가들 사이의 역학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를 하는데, 메콩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세안이라는 구체적인 협력 기구가 중심이 되어서 이들 사이에 합의를 유도를 해내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나 협력 사업이 추진되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반면 이 두만강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과 협력을 논의하는 구체적인 협의체가 존재하지 않고, 물론 이제 결론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하셨지만은 이 영내 국가들 사이의 관계 역시 마찬가지로 동남아 국가들하고는 굉장히 상이한 그런 현상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점이 이 비교 대상에서 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한중일 관계, 뭐 특히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대립이나 대결 구도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뭐 러일 관계도 그렇고 중러 관계도 그렇고 이 다자 협력을 논의할 지역 환경 자체가 동남아하고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점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점을 하나 지적할 수 있고요. 이 영내 국가들 사이에 원만치 않은 이런 상호 관계는 결국 지역 협력을 논의하고 추진할 구체적인 협의체나 협력체의 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실천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또 한 가지가 지역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역학관계 내지는 지역사회의 역학관계인데요. 특히 역의 강대국들의 관계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동남아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메콩 델타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이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미국도 용인된 상태에서 메콩강 델타 계획이라는 것이 차근차근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계획적으로 잘 진행이 됐던 반면에 이 동북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상대적으로 그러한 어떤 그 대결 구도가 완화되지 못하고 특히 이 미중 관계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또 이 두만강 유역의 이 개발이나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선결과제라는 것이 남북한 문제로 집중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이 포함이 된 두만강 지역의 뭐 지역 개발이나 발전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 북한 변수라는 것을 무시할 수 없고 그 북한 변수에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가 서로 작동을 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북아 지역의 초광역적 다자협력이 확대되고 강화되기 위해서 이 동북아 지역의 메콩강, 동남아 지역의 메콩강 다자협력과는 다르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선결 과제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 선결 과제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것은 남북한 관계를 둘러싼 지역적인 안보 환경의 문제. 뭐 이거는 발표자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지만 뭐 거기에 플러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러한 어떤 협의 과정을 논의할 수 있는 다자간 기구의 확립인데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 지금 현재 문제점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박홍서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강태포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강태구라고 합니다. 저는 그 박홍서 교수님 논문을 맡았고요. 지금 박홍서 교수님은 제가 논문, 뭐 과거에도 그랬고 요즘도 그렇고 논문 통해서 이제 학문적 통찰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번 교수님 논문을 통해서 좋은 또 배움의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예전에 10여 년 전 정도쯤에 아마 같이 저희가 연대에서 그때 썼던 기억이 나는데 아마 그 연구재단 과제로 그때도 제가 논문을 쓰면서 박홍서 박사님 교수님한테 좋은 이 통찰력을 좀 얻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덕분에 좀 좋은 저널에다 논문도 내고 어떤 완성도 높은 논문도 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 토론 통해서 제가 좀 그런 기회를 좀 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냥 뭐 아무튼 홍서 박사 교수님 거 제가 읽어보니까 이제 본 연구 같은 경우 북방 정책의 연원을 이제 그 박정희 정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석하고 있는데 정치경제학적 접근을 통해서 박정희 정권에서 북방 외교를 제기한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좀 경제 위기를 꼽고 그걸 통해서 경제 위기가 정권의 통치 위기를 초래했고 그래서 이런 박정희 통치 체제 정당성 강화 차원으로 북방 외교가 제기됐고 그런 식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북방 외교 유신 체제 모순부터 시작된 논문의 문제 제기가 상당히 좀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순들이 결국 박정희 정권의 통치 권력 강화라는 이 논리로 해소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제 제기부터 문제 해결의 과정, 뭐 제가 개인적으로는 과정까지 논리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게 완성된 논문은 아니지만 좀 뭐 감히 제가 좀 말씀드리면 좋은 논문이 될 것 같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래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직 초고의 논문이라서 완결성,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말씀 없지만 논문의 완결성을 조금 하기 위해서 그냥 짧게 그냥 한두 가지 정도만 좀 이렇게 말씀만 드리고 전 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이제 그 유신 체제와 북방 외교 간의 이런 모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이제 교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논문이 아규먼트가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기존 연구에서는 왜 많은 부분들이 설명이 실패했는지 아까 이제 쭉 몇 가지를 적어 오신 게 있는데 뭐 경제학적인 정치학적인 접근들 각각의 아마 이게 초고의 논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렇게 그냥 로프하게 작성을 하신 것 같긴 한데 그거 기존 연구에 대한 한계점 이 좀 무엇인지를 좀 빽빽하게 좀 잘 드러내 주시면 아마 이 기존 연구 지금의 이제 아규먼트랑 이렇게 좀 대척 어떤 점에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분명하게 드러내 주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더 좀 설득력 있는 논문들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 요거 한 가지는 더 아까 교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북방 외교라는 게 이제 박정희 때부터 언론을 쭉 찾으셨던 그러니까 이제 이 북방 외교라는 개념도 상당히 오래된 개념이다라고 좀 이해가 되는데 아마 이 향후 정부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에서 계속 이런 관련된 비슷한 용어들로 계속 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논문에서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북방 외교 또는 북방 정책 이런 것이 왜 어떻게 실패했는지 왜 실패했는지 제기했지만 이런 것들을 조금 아까 뭐 한계점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들을 좀 정책적 시사점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향후에 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의 정책적인 어떤 함의가 좀 크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이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들만 좀 보완이 되시면 아마 좀 제 생각에 감히 제가 좀 이렇게 평가드릴 수는 없습니다. 좀 건방질 수도 있긴 하지만 좋은 논문이 더 아주 상당히 논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기서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토론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정기용 교수님 논문 발표에 대해서 우준모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준모입니다. 저는 정기용 교수님 PPT를 받았는데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몇 가지 이제 질문이나 코멘트라기보다는 생각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제가 메모해 놓은 걸 가지고 얘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정기용 교수님 발표문에서 북방 지역 14개 국가 또는 지역에 대해서 공간적인 개념을 잘 정리해 주셔서 편하게 북방 지역에 대한 시각적인 공간적인 그런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또 그 잠재력을 이렇게 한목에 주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 그 다음에 5가지 주목할 만한 관점을 제시해 주신 것 모두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주목시키는 몰입 효과가 좋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론자 입장에서 이렇게 그런 주목 효과에서 우리가 그 14개 국가나 지역 중에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익을 고려해서 놓고 보면 적극적으로 교류하거나 협력에 추진될 만한 가치가 있는 지역이나 국가가 중국 동북 삼성하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정도로 요약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이렇게 느낌을 가졌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두 개 지역을 놓고 보면 중국하고는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상당히 교류가 활발하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상호 의존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중 간에. 근데 동북 삼성하고의 교류는 중국 내에서도 동북 삼성은 소외 지역이고 또 동북 삼성하고 한국하고 교류를 하려고 하면
그 북한 장벽이 갇혀 있다라는 것 때문에 동북 삼성하고 우리나라하고의 교류는 조금 한계의 측면에 있어서 그 14개 지역 혹은 국가로 보이는 북방 지역 중에 중국 동북 삼성은 양대 산맥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사실은 블록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장애 요소가 많다라는 게 보이고, 마찬가지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도 그 한러 양국 사이에 수요는 충분히 존재하지만 북한 장벽을 제거하지 못해가지고 우리가 뭘 못하고 있는 게 있고, 더욱이 러시아는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그 미국이나 서구의 고강도 제재를 받고 있고, 한국은 그 제재 대열에서 벗어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도 북한 장벽 이외에 러시아에 대한 서구의 제재 문제까지 겹쳐 있어서 뭘 못한다. 이렇게 보면 사실은 14개 지역이나 국가라는 굉장히 이렇게 그 임팩트 있는 그림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나머지는 뭘 하려고 하면 뭐 몽골이든 카자흐스탄이든 간에 우리나라의 국가 이익하고 결부시켜서 놓고 보면은 실질적인 연계성을 가지기가 굉장히 제한적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림은 좋은데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 그 PPT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받은 느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균 교수님 발제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이 발제 PPT는 국제정치적 맥락에서 북방정책, 대북정책, 통일정책 그 사이에서 안보, 경제 혹은 이렇게 뭐 공동 뭐 다양한 이렇게 그 가중치가 주어진 그런 의제별로 역대 정권 노태우 정부 이후에 그 6개 정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부의 그 대북 또는 북방 또는 통일 정책의 이 부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분석 시각을 가지고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나라 정책 상황을 평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균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상당히 공허한 부분들도 동시에 있다는 거죠. 이게 대북 정책인지 통일 정책인지 경제 정책인지 혹은 국내 정치적인 것인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 아까 그 요 앞에서 박정희 시대에 대해 박정희 70년대 10년 정도를 집중력을 가지고 분석했던 박홍서 교수도 몇 가지 가설을 세우고 그중에 하나하나 소거해내고 나니까 대내용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크지 않았나라는 분석을 하신 것처럼, 그러한 맥락에서 정균 선생님 글도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이게 연구자로서 정균 교수가 시도하고 있는 관점, 그다음에 그 점검항, 그러니까 체크 포인트 혹은 체크리스트는 되게 유효해 보여요. 근데 그런 걸 가지고 6개의 정보를 들여다보고 나면 사실상 건질 게 별로 없다라는 그런 공허함에 직관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그 안타까움이 또 느껴지더라. 제가 러시아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소위 말하는 북방 정책이라는 것하고 통일 정책하고 사이에 간극이 있어 보였는데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우리한테는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에게는. 그다음에 정 교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체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글로벌 강국인 미국하고 중국, 그리고 거기에 못지않은 군사 경제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나 일본, 이런 국가들의 역량 또는 영향력 변수를 우리나라가 극복할 만한 혹은 이렇게 이렇게 능력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런 글로벌 수준이든 아니면 동아시아, 동북아 수준이든 간에 이 대립과 갈등, 그 다음에 아까 북방 삼각하고 남방 삼각의 그게 세력 변용 양상도 PPT 파일에서 보여주셨는데
그 변용 양상, 그 합종 연횡, 그리고 경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운전자론도 얘기하고 균형자론도 얘기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문제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해법이 우리에게 있기는 한가? 마련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렇게 그게 그 외국 학자들 혹은 외국 전문가들의 식견이라고 정 교수님은 지적했지만 우리 그 꼭 외부의 전문가적인 식견이나 입장을 빌려오지 않더라도 우리 국내 학자들이 봐도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나 혹은 해법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진지하고 일관성 있는 고민을 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논의를 그 방향에 맞춰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이런 이렇게 중층화된 국제체제적인 또는 이렇게 국가사회적인 혹은 국내적인 체계 수준을 어디에 맞추더라도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를 마련할 논의의 틀조차 마련한 적이 있나? 혹은 마련하려고 노력한 그런 국내 정치적인 노력이 있었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 정 교수님이 발제하면서도 그 지속과 이렇게 단속이라는 그런 뭐 우리가 되게 흔히들 쓸 때는 그 연속성과 단절성이라고 표현하는 근데 단절성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그게 그 양단화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정 교수님은 이렇게 지속 단속 이런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그게 그 학자적 엄밀성에 의한 고민이든 뭐든 간에 요지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정권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6번 정권이 바뀌었다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국민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사회적인 논의 틀이나 혹은 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 합의 노력이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나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정균 교수님이 그 이 BDM의 전략적 시각을 적용하고 분석하는 틀이 그렇게 해서 숙고해보는 그런 시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그 북방 정책 또는 이렇게 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렇게 특히 러시아하고 관련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뭐 신문에 칼럼니스트 할 때 세계일보에다가 글도 한 편 쓴 적이 있고 또 그 문재인 정부 처음 출연했을 때 신북방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푸틴의 신동방주의하고 관련된 논문도 써보고 했지만 근데 이렇게 그렇게 중층적이고 체계적인 시각으로 동북아 문제를 BDM의 전략적 시각으로 고민을 해보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PPT를 보면서 반성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런 이렇게 정균 교수님이 시도했던 이런 이렇게 그 BDM의 논의 체계적인 분석 틀이든 뭐든 간에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해서 그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선택지, 도출 가능한 전략적 선택지를 좀 더 구체화시키고 그 내용이나 실천 전략들을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과 전략으로 제시하고 공감대를 확보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고민을 자연스럽게 만들면서 되짚어 보니까 야 그러면 정균 교수가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HK 플러스 사업단에 관변 논문을 쓴 건가? 뭐 이런 결국은 지금 정균 교수가 쓰고 있는 이 논문은 HK 플러스 국가 그 비전 전략 사업단 뭐 이런 그 본인이 지금 이렇게 몸담고 있는 조직의 비전을 이렇게 이 BDM의 논리가 거기도 들어가 있었겠지만 그 연구 계획서에도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그 미래의 대강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책사적 기질 그런 것들을 읽었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의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계에 보고가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 적어도 그 통일이나 대북이나 이런 정책, 통일 정책이든 대북 정책이든 뭐 그
신북방 정책이든 미래 비전이든 간에 이러한 것들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정권 교체 여부에 상관없이 공감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이렇게 합의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논거로 제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PPT를 놓고 이게 그리고 제가 PPT로 제시된 논문의 토론을 해본 게 많지 않은데 상상력을 되게 많이 불어넣는다라는 장점도 있더라고요. 이게 글로 쓰는 거는 좀 덜한데 PPT를 보면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큰 상상력을 주고 있었다라는 것도 장점이었습니다. 생각보다는 굉장히 정교한 PPT여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한양 일색이었습니다. 네? 한양 일색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자, 그럼 이제 발표도 하셨고, 지정 토론도 다 이제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정 토론에 대한 발표자께서 이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동윤 교수님 이 토론에 대해서 이성호 박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5분 뭐 내외로 이렇게 해주시면 간단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토론에 대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네네. 예, 이동훈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뭐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근데 뭐 다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too few 케이스입니다. 맞는 케이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정착적 트레이닝이 안 된 분들이 케이스를 가져오니까 홍콩 신청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보다는 이걸 하자 이랬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뭐 최대 유사체계라는 게 그나마 유사한 거를 맥시마이즈 한다고 해도 뭐 이동윤 교수님 지적했던 그 정도 강을 끼고 있고 뭐 이런 정도고 근데 이제 디퍼런스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게 다 변수라고 하기에도 좀 그런 좋은 지적해 주셔가지고 예, 좀 더 정치하게 만들어서 이제 논문으로서 한번 출판해 볼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다음엔 이 강택구 박사님 토론에 대해서 박홍석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너무 과찬을 해주셔서 제 기대에 부응해서 미약하나마 좋은 논문을 내겠습니다. 아까 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우선 이 논문이 되려면 기존 연구들과의 차별성을 제가 조금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이제 분명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은 기존의 박정희 시기 북방외교에 대한 설명들이 이 정치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졌다. 과도하게. 뭐 정말 순수한 의미의 포용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대땅 뛰었고 닉슨 행정부가 압력을 행사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또 주장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세적인 일종의 남한판 이제 위장 전술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 북방 외교를 설명할 때 걸리는 문제가 그 북방 외교하고 동시에 이제 진행됐던 이 국내적으로 유신 체제 이걸 어떻게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해낼 수 있을까? 부딪힘 없이. 그러면 유신이라는 것도 분명히 이 북한 문제하고는 분명히 좀 명분이지 않을까? 이런 또 질문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걸 포괄적으로 무리 없이 설명하는 방법은 북한은 명분이었고 또 다른 요인.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기존 연구들과는 미약하나마 차별성이 좀 있지 않을까. 물론 제가 이것을 정밀하게 또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현재성의 문제인데 북방 정책을 이렇게 설명했으면 이것이 현재와 어떻게 연결이 될 수가 있는가. 저는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데 이 국가의 논리가 있고 자본의 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비가 되는 것이고 근데 지금 뭐 미중 관계, 뭐 경쟁 관계, 패권 경쟁, 뭐 주류 언론, 주류 담론은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미중 관계 역시도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일정 정도 포획이 된 게 아니냐. 그래서 미중 경쟁이라는 것은 정말 수면 위에 드러나는 미중 경쟁을 하고 막 갈등을 하고 하지만 수면 밑에서는 상당히 그 카르텔적인 요소를 보이고 있고 자본주의 국제 질서 속에서 그 논리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일례로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짜오리젠이 미국이 저러면 트럼프 너네들이 그러면 우리는 아이폰을 금지하겠다. 근데 그 아이폰 금지 포스팅을 그 SNS에다 올렸는데 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그 포스팅을 아이폰으로 올린 거죠. 얼마 전에 막 그 국내적으로 중국 국내적으로 논란이 되고 이거는 일종의 자본의 논리가 이 국가의 논리를 냉소하는 조롱하는 그 프랑스 철학자 들레즈도 그런 얘기를 한 50년 전에 했었는데 자본이라는 건 상당히 문명화됐고 국가의 논리는 야만적인 그래서 그 문명화된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냉소적인 근데 요즘에 그 미중 관계에서도 그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그런 지정학 논리보다는 지경학, 지오 이코노믹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면 훨씬 더 활동 반경이 커질 수밖에 없다. 유연해진다. 예를 들어서 뭐 사드 배치 이런 거는 상당히 한국이 활동 반경이 좁혀졌었죠. 그러나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 한국은 지금 뭐 1대1로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RCEP도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반대로도 TPP도 들어가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럼 미국이 뭐라고 못 그러거든요. 이건 먹고 사는 문제고 경제적인 문제니까. 그래서 앞으로 정책 방향은 어떤 지정학, 경제 땡 지정학 이게 아니라 지경학, 지경학에 보다 좀 초점을 맞추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결론을 내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은 우준모 교수님의 토론에 대해서 정기훈 교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우준모 교수께서 뭐 특별하게 이 지적이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좋은 이야기만 해주셔서 한 가지 확실한 건 국방정책이라는 것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이게 어떤 국민적 합의나 이 한목적성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어떤 주어진 것으로서 정치적 리더십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몇 가지 명분들, 통일, 국방, 세계 전략 이런 것들을 뭉뚱그려서 가져오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게 계속됐다라고 보기가 힘든 그래서 정권마다 각자 칭하는 이름이 다르고 우리가 그걸 이걸 제가 사실 엮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신국방정책이라는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깨어 맞추는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걸 과연 어떤 하나의 연속성상에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온 정책이라고 부르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것들을 이제 제가 좀 더 논문에 일관성 있게 담아내도록 하겠고요. 뭐 제가 이제 우리 사업단의 어떤 이 아젠다에 맞춰서 일부러 만든 논문은 아니고, 이건 이제 물론 이제 아젠다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만 이걸로 이제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2시간에 걸쳐서 동북아 지역 개발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의 이 국방 정책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저도 이 발표와 토론을 들으면서 다들 이 세 분 다 이론적 이 바탕 하에서 각각 주제에 대해서 상당히 전통적인 시각보다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고 계시고 해서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주제가 학술적으로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정책적 측면에서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해 주시고 토론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빨리 코로나가 좀 진정이 돼서 같이 한번 직접 얼굴도 뵙고 또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으로 오후 패널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